10월 초반부에서의 흐름은 조정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명절 연휴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휴일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많은 지표 발표와 데이터의 노출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서치의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10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몇몇의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10월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지금 장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뇌피셜이 아니고 느낌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최근에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월간 단위로 4, 5, 6, 7 4개월 동안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이 중에서 6월 달은 월간 단위로 400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제가 주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월간 단위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월이었습니다. 물론 절대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 상승 폭도가 컸다라고 볼 수 있지만 6월에 400포인트는 저도 놀랄 정도의 상승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딱 판단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4개월 상승을 했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죠. 한 달 조정을 받았고 9월에 300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의 추세 방향을 보게 되면 4개월 상승, 1개월 조정,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3개월 내지는 2개월 정도 상승하고 조정을 보여주는, 상승과 하락의 조정이 편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10월 장의 시장 성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월간 단위로 상승을 하더라도 월간 중반에 시장의 흔들림의 요소에 의한 시장 흐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주시는 요지에서의 상황은 이번 명절을 앞두고 주식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현금으로 넘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10월장에서의 상황은 전, 약, 후, 강 10월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흐름은 상승 흐름으로의 관성의 법칙에 의한 전체적인 시장 모습이 연출이 되겠으나 10월 초반부에서의 흐름은 조정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명절 연휴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휴일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많은 지표 발표와 데이터의 노출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명절을 대비해서 일부 현금을 가지고 이번 명절을 보내시는 게 어떠할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증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조금 늦었죠. 금리 인하 타이밍이 조금 늦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해라. 금리 인하를 하면 막연하게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의 변화를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그 번째라고 할까요? 몇 번째 금리 인하인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짧게는 뭐 지난해 3차례 했고 이번에 4번째 금리 인하고요. 길게 보면 2001년도에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었고요. 2009년 정도에 금리 인하 한 번 있었습니다.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그리고 2019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위기 상황 하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극단적인 조치였죠. 2001년도에는 IT 붕괴, 버블 붕괴에 대한 정부에서의 극단적인 경제 그 조치에 대한 금리 인하로의 처방을 했었고요. 2009년은 다 아다시피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한 경기 침체에 대한 금리 인하 작용이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성격이 좀 다르죠. 이번 금리 인하는 악재가 있었다든가 외부적 상황
하에서의 어떤 위기가 있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물가도 안정돼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금리 인하를 해도 될 만한 현재의 전체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위기 상황 하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궁극으로는 상승했지만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직후에서의 시장 상황은 주가가 상승했다라기보다는 하락 내지는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위기 국면 진행 과정에서 극단적 처방에서의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는 좀 다르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목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파월 의장이 얼마 전 연설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에 노출되어진 주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해서 이 부분만 부각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버블 단계에서의 상황이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 주식시장의 버블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대답은 버블이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물론 즉답을 회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버블 단계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버블이라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주시장에 대한 관점은 그때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에서의 의미 있는 발언은 무엇이었냐면 물가가 불안하다. 여기에 고용은 더 불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도 불안하지만 고용은 더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렇다면 물가에 대해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로의 통제 가능한 시장이 아니죠. 고용은 정부에서 재정 확대를 통해서 지출을 진행할 때 고용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의 상황은 고용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포석에서의 이번 첫 번째 금리 인하고요. 고용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을 통해서 많은 간접 시설에 대한 부양을 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 목적성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게 될 때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등치시켜서 이해하시기보다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을 목적성을 두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차가 일부 진행이 되어지겠으나 경기 민감주, 경기 부양과 관련된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라고 합니다. 경기 민감주의 주가 움직임에서 상황이 하반기 상황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 판단, 유추하시면 주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현명한 투자로의 진행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섭게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에 코스피 4천 돌파할 수 있을까요? 딱 잘라서 하반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가능성은 60% 이상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스펙트럼 넓혀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재질문을 해주신다면 한 8, 90%의 확률로 4,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때 10월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게 되어지면 글로벌리 경제 현상에서의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발생될 수 있고 여기에 국내 주시장의 상승 흐름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0월의 이벤트는 에이펙 회담이 될 거고요. 말해 있습니다. 11월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추가 발표가 있습니다. MSCI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과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은 2월, 5월, 8월, 11월에 발표가 있거든요. 이번 11월에 우리가 계속 지난해에서부터 도전을 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환시장의 시스템 정비라든가 또 우리가 주시장에서 또한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연장 시간을 진행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지난 5월에 실패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9월에 실패했던 요인들 공매도가 그동안 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가
원활하게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는데, 이런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이번 11월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국 대상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주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10월, 11월에 시장의 상승 동력을 가속화시켜 준다라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초에는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10월 중하순으로 넘어가면서 APEC에 대한 기대감들, 11월로 넘어가서는 선진국 편입 지수에 대한 가능성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진화시키면서 4,000포인트 내년 초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지수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물론 종목들로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종목들은 많이 올라간 반면에 아직까지 못 간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수를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장이고요. 지수가 하락할 만한 포인트의 내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특히 9월장에서는 거의 8조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뭔가 이상한 징후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으로 해서 1,400원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5월 지수의 상승 흐름이 진행된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율 평균 가격은 1,385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환율이 진행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8월 1일에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서 국내 종합지수가 120포인트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8월 1일.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산업의 현상을 두고 긍정적인 현상에서의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종목에 대한 긍정적 뷰로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환율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해외 투자 자산이 국내에 들어오기가 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환차 이익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기에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 상황에서의 지금 박스 상단, 최근 내에서의 1,375원의 박스 하단과 1,400원의 박스 상단 내에서의 안정적 움직임의 상황 하에서 이번 주에 1,400원대의 환율이 진입했다는 것은 1,4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매수했던 강도가 약해지거나 또는 매도로 전환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약세 요인 가능성,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의 재정 위기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재정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현상들을 돌이켜 보게 되면 달러가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적 상황이 지금 글로벌리 미국과 유럽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 원달러 흐름에서의 모습도 하방으로의 가격 진행 확률보다는 상방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의 진행이 나타날 분위기에서의 현상들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악재 요인이라고 한다면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 흐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 없이 경기 부양한 거라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 없이 미국 기업에 대비해서 판단해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최근 주가 상황이 실적을 기반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기업의 가격,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우리가 주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기업적 가치에 대한 실적 부분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상황은 아니겠으나,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 통상 6개월 차의 시차를 두고 가격 형성의 진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을 가지고 현재의 주가를 평가하게 되면 고평가가 맞겠죠. 하지만 지금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6개월 뒤에 몇몇의 기업들, 특히 국내 시장에서 많이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6개월 뒤의 기업 환경과 현황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를 등치시켜서 연결된 해석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은 시작점이고요. 이 시작점에서 문제 도출이 되었던 과제를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가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이번 첫 번째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이죠. 올해 11월과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통상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9월에 금리 인하를 0.5% 했고요. 11월과 12월에 올해하고 어떻게 시차가 딱 들어맞게끔 지난해도 금리 인하를 했던 것 같아요. 0.25씩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반응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서의 상황은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기대감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전 단계에서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이 일부 진행되긴 했었지만 전체 산업에 대한 그리고 주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반응했던 것은 두 번, 세 번 금리 인하를 진행한 다음에서의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11월에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10월을 넘어서 11월에 이제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 부분에 영향도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점 또는 부정적인 점 내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국내 금리는 지금 2.5% 수준에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IMF 총재와 대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계 금리 수준의 국내 금리는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를 지금 국내 상황 하에서의 재정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운 금리 수준에서의 국내 금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과 미국 산업에서의 현상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 달리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1월, 12월 금리 인하 상황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꼭 사야 할 하반기 종목은 무엇인가요? 주식시장에서 절대 불변의 영원한 상승 이슈 테마라고 한다면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이 영원한 상승 테마의 종목들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그간에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과정으로의 돌아서는 이 길목, 변곡점이라고 많이 하죠. 이 변곡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권에 두고 종목의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2023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2024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올해 흑자의 폭이 가속도가 붙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24년도에서부터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상승 흐름을 초기에 만들어졌죠.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에서부터 수출이 증가를 했고요. 25년도에 확장적 국면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흐름 자체에서의 상황도 24년부터 25년까지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은 실적 개선 현상에서의 변곡점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이 실적 변화의 현상들이 나타난 업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산지 업종이 최근 실적의 개선이 진행되는 변곡점 자리죠. 이번 2분기부터 흑자 전환, 3분기 흑자 전환된 기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지 업종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최근 내에서의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또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이 지난해까지 해서 3년, 4년 적자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올해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겨냥해서 주가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불과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굉장한 천덕꾸러기였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의 삼성전자는 가장 핫한 기업일 겁니다. 3개월 전이라고 해서 오래된 기간이 아니고 지난 5월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원 중반에서 5만 5천 원, 5만 3천 원 근처의 가격에서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움직임도 없이 등락의 모습을 보여줬던 반면에 최근의 주가는 가장 탄력적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시장을 끌고 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8만 5천 원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쯤에 삼성전자 7만 원대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까지의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 그리고 그 상승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세 가지 재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은 지난 방송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8만 5천 원까지 와 있는 삼성전자가 물론 레포트, 증권사에서 발표된 레포트를 보게 되면 목표가를 11만 원, 12만 원 이런 상향된 목표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11만 원, 12만 원 또는 9만 원, 10만 원 삼성전자 주가가 이번 달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 내년 초에 갈지 이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도 똑같습니다. 힘차게 달려오면 일정 시간 쉬어주고 또 달려가고 이런 반복적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9월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정확히는 6만 7천 원의 저점을 찍고 최근에 8만 5천 원까지 그러면 대략 한 25% 정도의 주가 상승 흐름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삼성전자 더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 수준에서 조금은 조정을 받아줘야 더 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삼성전자의 이번 조정에 대한 저점부에 대한 가격 차를 보게 되면 저는 8만 원 전후 가격, 아주 낮은 가격을 산출해서 평가해 본다라면 7만 8천 원의 저점과 8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 차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올 하반기, 내년 증권사 여의도에서 평가하는 11만 원, 12만 원, 일단 10만 원 근처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달려온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에 대한 상황은 조금은 완만한 각도의 흐름이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시며 3분기 실적의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2분기 실적과 이번 3분기 실적의 예상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너무 제한적 상황에서의 삼성전자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넓혀서 한 1년 정도의 삼성전자 이익에 대한 부분과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합치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3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이익에 대한 실적치는 10조 원 정도였습니다. 영업이익 10조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지난해 4분기에는 9조 원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최고점의 고가는 지난해 8월에 찍어졌던 88,800원이었습니다. 이때 8월이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포함된 기간이었죠. 이때 실적이 1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9조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88,800원을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6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9조, 6조 1천억 원. 당연히 이익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4조 6천억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감소를 했죠. 물론 내용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 4조 6천억은 실제로의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해석되어진다라기보다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빠져있기, 일회성 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4조 6천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한 대략 1분기와 비슷한 6조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금액이라고도 판단합니다. 그러면 가격과 이익단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해 10조일 때 삼성전자가 거의 9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1, 2분기를 통과하면서 이익단에서의 수준이 6조 수준까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가 또한 5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던 겁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대략적으로 업계에서 평가하기로는 9조
중반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D램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 파운 쪽에서의 적자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세되면서 구조 수준은 충분히 삼성이 이번에 실적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 가능성, 기대감에 의한 주가가 이미 지난 5월에서부터 상승 흐름을 진행시키면서 지금 85,000원. 다시 말해서 지난해 3분기에 10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이번 3분기에 9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면서 가격적으로 거의 근사치 가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가격 수준이 이익과 매출에 대한 평가를 해봤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 또는 내년 2분기 상황 하에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실적치를 발생시켰을 때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니까 현재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분기 실적은 이미 시장에서 평가할 때 9조 또는 10조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9조 내외의 이익치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그 이후에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지금 주가는 이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월등하게 나아진 실적 발표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전자 시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앞서서도 저희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와 연동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만 전자 85,000원에서 10만 원 가격을 찍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가격은 아닙니다. 이제 가능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20% 정도만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 9월에 삼성전자가 움직인 가격이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은 가격이긴 하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상승 기울기 자체가 기존까지, 그러니까 9월 장에는 거의 45도 이상의 가파른 상승 각도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만한 수준에서의 각도 조절을 하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10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이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0만 원의 가격을 가야 된다라는 삼성전자의 평가로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을 넓게 잡았을 때에도 내년 1, 2, 3월 정도 선에서는 1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충분히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지수도 4,000포인트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어지겠죠. 마이크론 탈락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엔비디아가 TSMC 대신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 현실화될까요? 삼성에 대한 아주 큰 뉴스가 최근에 엔비디아의 납품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가장 큰 뉴스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징적 의미에서의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였고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됨으로써 이익단에서의 개선치가 확실하게 늘어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전체 물량의 한 65%를 납품을 합니다. 이게 절대적이죠. 여기에 마이크론이 한 18%, 19% 정도 납품을 하고요. 삼성전자도 좀 낮은 단위의 HBM은 납품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 5, 6%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로부터 이번에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납품할 거고,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단에서의 규모가 월등하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데, 하이닉스 65% 정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규모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하이닉스의 매출 대비해서 15%에서 20%가 엔비디아 물량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10조 정도 됐어요. 올해 들어서는 이 물량이 2배, 3배 늘어가지고요. 하이닉스가 1년 매출이 8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엔비디아 향 매출이 대략 한 30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략 하이닉스 매출의 35%에서 40%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물량입니다. 금액으로는 30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수치적 계산으로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규모적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하이닉스의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가 최대치로의 엔비디아에 납품할
현재의 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볼 때 30%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30조에 대한 30%면 10조 정도가 되겠죠. 내년도에 납품할 수 있는 금액으로의 추산을 해보게 되면.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물량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 파이를 나눠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이 파이 시장 점유율 자체 상황을 각 금액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 내년도에 엔비디아향 매출이 한 10조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년에 반도체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규모가 얼마일까를 판단해서 그 규모적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도를 해석을.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매출이 150조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판단해 봤을 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향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덩치 면에서 보면 엔비디아 향 매출이 전체 실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150조에서 10조 라고 한다면 영향도는 있겠으나 15분의 1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서의 엔비디아 납품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은 되겠으나 매출과 이익단에서의 규모가 확장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는 실적 추세가 완전하게 상향으로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품질 테스트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갈 것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과 이제 경쟁적 구도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좀 더 발전적 가능성의 기술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물량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마이크론이 한 19, 20% 되고 삼성전자가 15에서 한 1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아직까지는 뭐 탈락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의 수준을 보게 되면 마이크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삼성전자 기술력을 확보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TSMC와 인텔의 상황은 어떤가요?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에서 글로벌리 최강자이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TSMC를 이해해야 되는데 TSMC의 파운드리 쪽을 판단해서 삼성전자의 비교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모든 전 세계 시장에서의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 생산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2등인데요. 한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5% 미만이기 때문에 등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절대적이죠. 70%와 10%.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파운드리 쪽에서의 개선, 그러니까 적자도 개선되고 이쪽에서의 매출도 증대시키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도약하면서 주가도 20만 원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내용들의 근거를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TSMC 물론 넘어야 될 산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능성은 충분히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 추가로의 말씀을 드리면 일본 그 닌텐도사로부터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 부분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내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로부터 지금 당장은 아니겠으나 28년도부터 2나노급에 대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주문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SMC와 단순 비교로 볼 때는 아직 경쟁 열의에 있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삼성전자가 넘어야 할 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TSMC 대신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하죠. 반도체 산업에서의 공조체제 현상을 보게 되면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이게 하나의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TSMC와 엔비디아와 인텔이 또 하나의 파트너십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는 큰 이제 양분이 되어진 시장에서의 반도체 지금 협업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유는 단순하게 중국 견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나 테슬라는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물건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파트너십을 삼성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삼성에 대한 긍정적으로 매력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현상이고, 우리가 이제 우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업에 대한, 특히 엔비디아가 이번에 인텔에 투자하기로 한 내용들의 여러 가지 내용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 정부에서 인텔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했고, 또 엔비디아가 인텔과 AI 반도체에 대해서 협업을 한다라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서 3강 체제였거든요. TSMC, 삼성,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지만 과거에는 인텔이 시장에서 삼성과 자웅을 겨루던 상황이었는데, 인텔은 이제 파운드리를 포기하면서 등 외로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가 들어오면서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쪽에서의 또 강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분명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이면서 넘어야 될 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